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갈등과 파행을 계속해온 국회가 이제 마지막 결정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아직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이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막판 합의를 이룰지 정면 충돌로 갈지 잠시 뒤 뉴스 속보와 더 정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에 5선의 신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1야당 새 원내대표의 첫 임무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입니다. 여기에 여야 관련 검찰 수사까지 겹쳐 있어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철회되지 않으면 오늘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에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처리 방향을 잡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두 법안에 대해 여야가 끝내 합의되지 않는다면 표결 처리해야 한다가 45.3%, 어떻게든 합의 처리해야 한다가 43%를 차지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북한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영리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운 뒤 만약에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선을 넘는 도발로 자신의 재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사실상의 대북 경고로 해석됩니다. 총선을 앞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소환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윤석열 총장과는 서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위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인천과 경기 북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기록해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에 개입했는지와 유 전 부시장과 금융권 주요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당초 조금 뒤인 오후 2시면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본회의가 연기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새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간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협상이 좀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했고요. 기타 다른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첫 출근길 소감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첫 출근입니다.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 받으셨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던 국회 소식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만 심 원내대표가 투입되면서 여야 간에 이제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측은 한국당이 당초 199개 법안에 대해서 걸어놨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심재철 의원이 지금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 간에 지금 새로운 협상이 지금 막판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속보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아일랜드의 유명 락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연 중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줘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의 남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노는 문 대통령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존경의 뜻을 밝혔습니다. U2는 어제 서울에서 그룹 결성 43년 만에 첫 내한 공연을 열었고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현장에서 관람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평가가 지난주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2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0.1%포인트 내린 47.5%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지난주와 같은 48.3%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높아진 40%, 자유한국당은 1.5%포인트 내린 31.4%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9%, 정의당 7%, 민주평화당 1.7%로 각각 한 주 전보다 소폭 상승했고 우리공화당은 1.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덕국에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선거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일부 정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합의를 이룬 정당끼리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정당과 함께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포인트 차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는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을 지지 정당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6.9%는 합의 정당 간의 표결 처리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고, 한국당 지지층의 78.6%는 반대하는 정당과 함께 합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 성향별로 분석 범위를 확대했을 때는 결집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진보층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7.9%로 민주당 지지층보다 9%포인트 낮았습니다. 보수층으로 범위를 확대했을 때는 차이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3.1%로 한국당 지지층에서의 결과보다 15.5%포인트나 적었습니다. 중도층은 과반이 반대 정당과 함께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 나눈 결과도 보겠습니다. 19세 포함 2030 젊은 층부터 60세 이상까지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습니다. 4050 세대에서 8.3%포인트 차로 표결 처리 의견이 우세했고, 나머지 2030 세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반대 정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성별에 따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남성의 경우 양쪽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금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반대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5.4%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말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같은 내용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표결 처리를 선택한 비율이 0.6%포인트 줄고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보 당국은 고체 연료 시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고체 연료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서 이번 시험이 고체 연료와 관련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시험인지 위성 발사체 관련 시험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중대 시험 발표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며 추켜 세운 뒤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방식의 행동은 그동안 미 행정부 관료들이 밝혔듯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두 가지가 아닌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응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두 가지를 대북 외교의 성과로 거듭 내세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서는 그동안 내세워왔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언급되지 않아 경고에 대한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지난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대치 관계일 때 조롱의 언사로 사용했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로켓맨이란 말과 함께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직설적 화법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언론들은 대미 압박 강화를 의미한다며 향후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가 깨지지 않도록 협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새로운 형태의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대미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안전 보장이나 제재 완화, 해제 등 미국의 가시적 조치를 압박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밝힌 ICBM이나 핵실험 이외에 미사일 엔진 실험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면 향후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면서도 유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험은 인공위성이나 ICBM 시험 발사의 길을 열었다면서 미국에 달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위협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3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북한의 이번 시험은 노딜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에 또 다른 무기 실험이나 적대적인 언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해 상황이 깨지지 않도록 협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번 주 법사위에 제출해서 곧 하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탄핵 공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작성 중인 하원 법사위의 위원장이 이번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There'll be a lot of consultations, I assume, between members of the committee, with House leadership, with members of the House, and we'll have to make those decisions. We'll bring articles of impeachment, presumably before the committee at some point later in the week.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표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표결을 통과하면 하원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이 이뤄지며 가결되면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단계인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The House members first are going to have to decide, and then the senators are going to have to decide in the face of an abundance of uncontested evidence that the president poses a threat to our election.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위법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탄핵 추진은 민주당의 정파적 공격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People realize it's a total hoax. We had a perfect conversation. It was only a conversation. Nothing came out of the conversation except good relationship with Ukraine.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상원에서 탄핵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북한이 기다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여 북한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이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주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 주에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악화했고 내일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어느 정도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우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현재 호남과 제주도를 제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특보가 내려질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아침 내륙에 낀 안개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대기질이 갈수록 더 악화한다는 겁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은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서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주 후반에는 상황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 오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해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가를 지급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해 성폭행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으며 김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태어난 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조리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설탕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결국 4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조리원의 대응이 아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4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모 씨는 4년 전 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 첫 아이를 맡겼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날 새벽, 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반복해서 설탕물을 먹인 게 전부입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괜찮을 거다. 애기들은 열 조절이 미숙하니까 괜찮을 거니까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날 새벽 내내 한 신정지가 한 3번 정도 왔었어요. 새벽에 애기가 모든 수치가 간 수치며 심장 모든 내장 기관이 다 엄청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후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폐혈증까지 생겨 결국 4주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원장은 출근 직후 아이 상태를 보고도 외부 일정을 나갔고 사망 이후엔 일찍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들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나오는 시간에 가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험사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원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법정으로 가서야 조리원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송 지연으로 아이 상태가 악화했다며 산후조리원 원장이 2억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그러나 항소했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3시간 넘게 지연 출발하면서 승객들이 오랜 시간 활주로에 발이 묶이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별다른 안내 없이 기내에 대기시켰다면서 일부는 항의 끝에 탑승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여객기 내부,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집니다. 어제 사천공항에서 오후 7시 25분 출발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기 결함 문제로 3시간 40분가량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탑승객 대부분은 정비가 이루어지는 3시간여 동안 기내에서 줄곧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정비 중이란 안내만 반복했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다리고 하다가 갑자기 방송 도중에 정전돼버리고 방송 도중에 정전돼버리고 좌석도 휴대폰 그거 후회시켜가지고 그 좌석 다 뿌리는 다 확인하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외부 동력 장치 이상으로 시동을 거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 내부 전원이 꺼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발전기를 돌려 1시간 만에 시동은 걸었지만 연이어 공기 순환 장치 경고등도 뜨면서 다시 정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승객 122명 가운데 37명은 항의 끝에 탑승을 결국 포기했고 비행기는 밤 11시 10분쯤에야 이륙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10분쯤에는 서울 암사동의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한 도로에서는 세워져 있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수험생들은 지난주 자신의 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 추가 합격자 발표 등 수시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오는 26일 정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시 2월이 얼마나 많을지 주목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에 울고 웃던 수험생과 학부모, 이번 주엔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로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시 합격자는 10일까지 모두 발표됩니다. 이미 합격증을 받아진 수험생들까지 모든 수시 합격자는 11일부터 13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결혼이 생기면 19일 오후 9시까지 추가 합격 통보가 진행됩니다. 수시 모집에 원서를 낸 상태라면 추가 합격 발표가 끝날 때까지는 합격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가 추가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초 합격자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자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 사실만으로 정시 모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어 20일 추가 등록이 마감되면 대학별로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됩니다. 복수 합격자들의 다른 대학 등록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많은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됩니다. 수시에는 주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들은 복수 합격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서 발생을 하는 거고 지방 소재 대학들은 아무래도 지원 기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 주요 15개 대학 수시 2월 비율은 평균 3.2%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였고 서울대, 고려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올해도 수시 2월 인원은 정시 모집의 경쟁률과 합격선에 큰 변수입니다. 문제는 해마다 대학별로 수시 2월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세대는 논술 등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시 지원에 앞서 수시 2월 인원에 따른 최종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면 충돌로 치닫던 국회가 전면전 직전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오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초 오후 2시 본회의에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모두 상정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고요? 네, 본회의 시작 30분 전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그러니까 내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이로써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됐다면 지난 4월 동물국회처럼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는 일촉즉발이었는데 전면전 직전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오늘 오전에 선출된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받을 예정인데 통과가 된다면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민주당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역시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한국당 리더십이 나경원에서 심재철 의원으로 바뀌면서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논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라 각 당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시시각각 국회 상황이 돌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70m 드리블 원더골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2주의 베스트 11을 발표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미드필더 부문에 올렸습니다. 16라운드 베스트 11에서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의 조던 핸더슨 등과 함께 미드필더진의 왼쪽 윙자리에 자리했습니다. 앞서 손흥민 선수는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약 70m를 홀로 내달리며 6명의 번리 선수를 따돌리고 골을 넣었습니다. 네, 앞서도 국회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등장하면서 강대강 대치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 단초가 될지 향후에 더 강한 대치로 몰아갈지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회가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이제 2시 지금 이 시각에 사실은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두 의원님이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참석할 예정이었던 걸 보면은 또 본회의가 열릴 것 같지 않구나 뭐 이런 예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가군요. 근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거를 보면은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이제 처리하기로 했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단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시당초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했었던 안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정치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걸 왜 속보라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하는 의아심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에서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내일이면 폐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안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200개 법안, 민생 법안 여야 합의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사정은 있었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함으로써 본회의가 무산되어서 결국은 모든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 등 데이터 3법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등 이 관한 법률하고 또 포항특별지진법이라는 청년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일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정치가 정상화되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역시 좀 여야가 타협해서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 것이고 그동안 토론하면서 의견들을 좁혀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 좀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산안과 함께 다른 특별법들,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내일 우선적으로 처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원래 저희가 그런 안을 냈었지요. 우선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할 테니
지금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 이거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한테 필요한 법들은 먼저 처리하자라고 원래 제안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바로 이런 부분, 일정한 부분을 또 우리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봤었을 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올리지 아니하고 예. 우선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하자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뭔가 좀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게 이제 그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면서 네.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데요. 5선인 심재철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죠. 심재철 의원이 오늘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녹취 한번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4+1 한국당 패싱 폭거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역시 악법입니다.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은 내주는 것은 줄이되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 새로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5선 심재철 의원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예산안 협상은 이제 해가지고 뭐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내일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결국 관건은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이제 선거법이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그 공수처법과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어요. 자, 이게 뭐 제대로 될지 협상이 짧은 시간 안에 절충을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제 5선 중진 의원인데다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여 강경 투쟁을 활발하게 좀 이끌었던 그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예. 민주화 운동도 했고요. 서울의 봄 당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시고 예. 또 국회에 들어오셔서 5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그 경험과 식견을 풍부히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또 호남 지역의 출신으로서 수도권에 와가지고 또 당선되어 있는 다선으로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굉장한 자원이시지요. 아마 이번 막혀있는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선의 중진의 경험이 풍부한 심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이런 전국을 좀 타개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오늘 이렇게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막혀있는 이 여야 관계를 아무래도 새로운 각도로 좀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협상 원칙은 지키지만 또 협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틀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죠. 예. 그게 이제 제 1번으로 된 것이 그 예산안 같은 경우는 지금 4+1이라고 그러는데 4+1이라고는 실체가 없어요. 국회법도 위반이에요. 국회법 5조에 보면은 의장은 원내에 구성되는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원내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정말 실체도 없는 그러한 당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예산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줄기부터 잡은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 의원님도 애초에 이제 심의위원회 선출을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한국당 내부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뭐랄까요, 그동안의 어떤 좀 그 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게 협상을 끌고 갈 것이다, 대여 관계를 잘 끌고 갈 것이다라는 어떤 뭐 중재안이 모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협상력,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와 함께 이제 투쟁력을 갖춘 의원이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여야가 절충을 이뤄야 되는 상황인데 좀 우려되는 지점도 좀 있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절묘한 타협점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최대한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협상의 무게를 두어서 이 남마처럼 얽힌 그래서 국민들에게 열패감을 주는 조장하는 이런 정치를 좀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한편으로 저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춘추 전국시대로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황교안 대표님의 의중이 있으셨을 텐데 네. 근데 이제 표이 나온 걸 보면 강석호 의원이 27표, 그분은 뭐 명백한 비박계라고 예. 평가되어지는 거고요. 김선동 의원께서 이제 소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황심을 얻었다 말았다 이런 뭐 논란이 있긴 하던데 그분 역시 27표. 그리고 이제 비박계인 뭐 투쟁파이긴 하지만 심재철 의원이 52표를 얻어서 대표로 당선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가 황교안 대표가 어떤 마음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분석이나 외형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 주류에 대한 이 반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미심장하게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재철 의원이 이제 비박계라는 점에서 네,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신 그리고 거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당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도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사실상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과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강력한 반발과 견제 심리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걸 투쟁으로만 돌파할 수 있는 거냐, 투쟁하되 싸우되 뭔가 실리 있는 협상 이런 부분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 심리가 저는 반영되었다는 걸로 봐요. 그래서 단지 상대를 예를 들어서 무시하고 상대를 투쟁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뭔가 심재철 대표가 단안을 내려서 결단할 수 있다면 지금 막힌 정국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뭐 이렇게 한국당의 수장이 바뀌면서 생겨난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금방 말씀 주셨지만 되게 강성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풀렸지만 내일부터는 또 어떤 얼음의 두께가 깊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안이어서 예. 하나하나 저는 점검하고 토론해봐야 될 문제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 이제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죠. 초선과 재선들이 당을 좀 새롭게 바꿔보고 국민한테 국민들께서 혁신을 요구하시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초선들과 재선들이 한번 초재선 쪽에서 특히 재선 그룹에서 원내대표를 한번 맡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한 흐름에서는 워낙 이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형국이니까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슬기로움과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용기가 있고 또 투쟁력이 있는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1차 투표를 거쳐서 2차 투표로 갔었을 때에는 전략적 판단을 의원들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저희 당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5선을 거치면서 국회의 모든 상황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처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저희 당에 친왕이니 비왕이니 친박이니 비박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프레임 속에서 그 말을 자꾸 써서 그렇지 저는 언론한테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특히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계보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홀로서기 하다시피 하셨고 독자의 자기 목소리를 쭉 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전략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낙 원칙에 충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원칙 없는 협상은 안 하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12월 초부터 사실상 오늘 오전까지 여의도가 올스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건 자유한국당 내부의 권력투쟁 때문에 기인한 측면들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지금 협상에 주력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안들을 내놓고 513조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고 그리고 그 재신임을 묻은 것에 대해서 유권 해석의 여지가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월권 행위를 통해서 직무를 거의 정지시키다시피 해버리고 그래서 사실상 한 일주일 동안 협상의 파트너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정치의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명백하게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책임 있게 임하려면 오늘 결정과 같이 그러니까 정치 전술로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 역시 책임 있게 처리를 하셨으니까 이후의 과정도 좀 더 좀 분명하게
국민들 입장을 고려하고 국민들 편에 서서 하나하나 문제를 진정성 있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4+1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11월 30일까지 여야 협상 과정들이 끝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그 권한들은 본회의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95조 1항에 국회법 95조 1항에 보면 수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교섭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50인 이상이 의결권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착착 밟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력이 정치적 공백 상태라고 해서 정치를 포기하거나 방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4+1을 가동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기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우리 당의 권력 투쟁이 있어가지고 국회가 마비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두 분이 충분히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계속 시간을 끌다가 불행중 다행으로 이제 협상의 실마리를 이제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내일까지 예산안 그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좀 그동안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를 이룬 건 안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한국당이 들어와서 이제 하루 만에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지요? 지금 마침 김재원 새로운 정책위 의장도 김재원 이제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해서도 또 연결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사실 이 예산안을 정부가 이렇게 또 집권 여당이 이렇게 성의 없이 처리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큰 지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이에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9.3%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아주 신중하면서도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정쟁을 떠나서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돌렸어야 돼요. 계속 운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당인 저희 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간사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또 넣어가지고 4+1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협의체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것은 여당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바로 이런 걸 보면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장기 독재 예행 연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여실히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일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하냐.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오전 10시에 이제 본회의 열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남아 있는데 아마 큰 각들은 어느 정도 좀 잡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예결위원장과 또 저희 당 간사가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물리적 측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야가 좀 조율을 하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도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개수조정 소위로 넘어갔죠. 그리고 개수조정 소위에서 이 증액과 감액 부분에 대한 이 논의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소소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소소위는 여야 3당의 간사들이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한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번에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이 끼는 이런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소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의원께서 하시겠다고 몽리를 부리셨잖아요.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전례들은 없었거든요. 세상에 만약에 소소위원장을 김재원 위원장이 하시게 되면 야당 김재원 위원장 한 분, 자유한국당 간사 한 분, 바른미래당 간사 한 분, 여당 간사 한 분이 들어가는 그런 불비례성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셔서 일주일 이상 공전되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재원 위원장이 정책위 의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누리면서 예산을 조정해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1 역시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여기에 이 사람들의 요구만 이해와 요구만 결집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의지 역시 의사 역시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협상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이 합의하고 처리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예산안이 처리되게 되면은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도 처리된다고 뭐 100% 확신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사항들이죠. 민식이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들을 먼저 처리해주라. 처리해주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그것뿐만이 선거법하고 아니라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그 당시에 199건하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몇 건이 또 의결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또 데이터 3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얼마 전에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42건, 그러니까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까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예산 부수 법안들입니다. 민생 법안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민생 안건들을 최대한 심의해가지고 199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뭐 전국국회의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최소한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199건 속에는 민식이법이 아예 없었고요. 그날 2시 50분경에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다 총괄해서 아마 이번에 먼저 통과하고 또 여당이 선거법과 또 공수처법을 올리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야 간의 가장 큰 이제 최대 쟁점은 이게 선거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본회의가 말고 이제 본회의를 넘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그 쟁점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지금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에요. 근데 그거를 225석으로 지역구를 줄이고 75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자. 그리고 그 반을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상당히 큰 간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4+1을 가동을 하면서 협의를 한 게 자유한국당까지 다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잠정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지만 가합의의 기본 틀은 250석 지역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53석인데 기존의 지역구에서 3개만 손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들을 유지하고 50개 비례대표를 가지고 이 연동형을 50%를 할 것인지 몇 프로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4+1은 아직도 오늘 오전까지도 뭐 계속 아직까지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50석에 대해서 전체를 연동형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정당들은 그건 좀 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절반만 적용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파트너로 다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역시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70석 전체를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를 다 없애버린다. 이런 좀 정치적인 안만 철회를 한다면 기존의 안에서 상징성만을 가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 그리고 뭔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상징성만을 가미한 것이고 19대 때 한나라당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었던 이병석 의원 역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유한국당을 배려한 안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좀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대표의 어떤 취지를 더 살리는 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좀 완강하게 반대를 해왔단 말씀이죠. 우선 4+1이라고 하는 이 방식도 여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신당이라는 게 있는데 창당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정당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다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서 여당이 끌고 가고 있는 거 정말 여당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당과 함께 교섭단체가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야당을 제외하고 이러한 형태의 국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요 전례가 없던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정말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들어오셔서 선거법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더라도 지금 4+1에서 좀 그 협상하고 조율해온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4+1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로 세팅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4+1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틀립니다. 민주당 안 하고 또 나머지 4개 당은 또 뭐 동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정의당이 또 튄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지금 밥그릇 싸움입니다. 저는 원칙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253개의 지역구에서 3개만 비례로 더 늘려주고 이건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47석의 비례대표 이 부분도 정당 투표 순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표 얘기를 하는데 그 사표를 얘기를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그럼 49%에 지는 이 사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당을 따지지 말고 47명의 비례대표 인원이 있으면 각 인구 비례로 지역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당에 상관없이 차점자 순으로 오히려 비례를 주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원칙 없이 소수당들이 자기 몸집을 키우고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신임 원내대표께서 네. 테이블에 나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칙 있는 아마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성일종 의원님을 좋아는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원칙 그러면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무원칙한 그 방침들을 많이 가졌습니까? 야당이 무원칙하죠. 작년 이맘때에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 석패율제를 포함해서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개혁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분명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탈한 행위를 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과거를 제가 비판하고 성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뭔가 혁신적인 양보안이 나왔으면 그리고 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취하고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캡을 씌우자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20대 국회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 전에는 뭔가 국민들한테 명확한 판단의 준것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협상의 장으로 나오셔서 신임 원내대표도 세우셨으니까 그런 신임 원내대표가 뭔가의 좀 자율성을 가지고 여의도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라고 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검토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 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 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본이 새로 이게 다 흔들릴 수 있는 일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한 거는 제1당 집권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정권을 만들었었을 때 그리고 공수처가 통과가 됐었을 때 장기 집권에 대한 이 플랜이 완성되는 퍼즐이 맞춰지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모든 법안을 만들면서 옛날 테러방지법을 민주당이 주장을 하셨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거에 대한 정치 사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기 독재로 갈 수 있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줄곧 아주 일관되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꼭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장기 집권 음모라면 저는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은 권력을 동원해서 검찰을 힘을 약화시켜서 뭔가 집권 여당이 장기 집권 업무를 획책하는구나 이러는데 70%가 넘는 지지를 해주시지는 않는 거죠.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정신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고 그 기본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집권 여당의 무능인 거예요. 저는 국민의 뜻에 입각해서 나아갈 부분들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이런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15대 때도 그렇고 16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득불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성 의원님은 지금 국회로 돌아가셔서 의원총회 참석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리버스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야 간에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알차게 시간을 써서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선거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요. 공수법에 상당히 많이 좁혀진 거 아닌가요? 예. 이게 과연 그 남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좀 불안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어떻게 뭐 극적 반전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기 의원님께서 국민들 여론이 뭐 60%, 70%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국민들께서 이 법을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망가쳐놓은 이 경제의 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거 들여다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원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불빛만 보이면 그 불빛을 키워서 국민들한테 길을 열어드리는 역할이 있어요. 지금 이 법은 정말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잘못 가면 나라가 정말로 독재의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원칙적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떠들어 보시면 이 법에 대한 맹점을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당에서 이제 악법이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어떻게 합의 이룰 수 있을까요? 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네. 그리고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짙다고 생각하고요. 네. 늦었지만 513조의 그 민생 예산들을 잘 타협해서 그리고 민생 법안까지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소부장법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내일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는 게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함이 있습니다. 최대한 선거법 역시 합의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공수처법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부득불 의회 내에서 결국은 결국은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 다가오는 시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에 대해서 좀 아주 전향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협상의 테이블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 앞에 이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법 95조 1항은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하는 권한이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 50인 이상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내팽개친 것은 자유한국당이고 국회법에 따라 우리가 뒷수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당과 예산안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훈령에 따른 기재부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일체의 정치적인 공격과 또 음해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하는 권한이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 50인 이상에게 있다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이 잘 싸우고 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결단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다시 협의해라 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저희 당의 성격은 개혁적 중도 보수 신당이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장 앞세우고 그리고 청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당입니다. 이 성격에 맞는 당명을 공모를 하는데요. 수상자에게는 약소하지만 소정의 상금이 있고 저와 그리고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오신한 2040 특별위원장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부상이 작지만 있습니다. 당명을 공모를 하는데요. 수상자에게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부상이 작지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오선 심재철 의원이 선출된 직후 여야는 곧바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중대 시험 발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을 통해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대북 경고로 해석됩니다. 총선을 앞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소환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출근에 앞서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서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전미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애틀란타 비평가협회 감독상 등에 이어 LA 비평가협회로부터도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제77회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에 선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등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 관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왕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한 발언. 자, 이것을 북한에 대한 경고로 보는 해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경고 의미가 포함된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고 의미만 담긴 것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의 의미도 포함됐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오늘 새벽 0시쯤에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거나 신뢰가 있다거나 하는 과도한 친분과시 표현은 제외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다거나 불편하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짧은 발언이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이 중대한 시점에 한 말인 만큼 여러 가지 뉘앙스로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떤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적대적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이 문장만 있으면은 이것은 경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뒤 표현에서 다른 요소들이 있고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 이유가 자신이 이제 북한은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언론인이 이제 트윗을 했는데 그 트윗에 대한 댓글로 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윗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똑똑하고 또 자신과 적대적 행동을 하면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적대적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경고 의미보다는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불편한 심기를 반영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험한 말이 오가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중대한 결심을 앞둘 때마다 행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로도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한반도 정세가 뭔가 심상치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양상, 아니면 긴장감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최근에는 과장된 해석이 너무 많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서 정밀하게 개선한 외교 전략, 전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림이 다른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프레임에 빠지는 것으로 보고 일단 협상을 내년까지 이어간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긴장감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 시한을 놓고 신경전 또는 이제 장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북한도 이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고강도가 아니고 중강도, 저강도 이 정도의 긴장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어떤 무력 시위를 암시하는 그 발언을 하거나 이런 긴장을 고조시킬 때 앞으로 다가올 국면이 어떤 저강도의 무력 시위인지 아니면 고강도의 어떤 그 긴장 조성인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어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고 또 최근에는 박정천 총참모장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자, 이것도 저강도 긴장 조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긴장 조성 요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긴장 조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강도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 이 이제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북한이 제기한 긴장 고조 조치 가운데 수위가 높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 엔진 시험 가능성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문제는 북한 발표 내용을 보면 모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의 외교 전략 담당자들이라든가 선전선동 담당자들이 볼 때는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말만 해도 남쪽이나 미국에 혼란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남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그런 행보로 지금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천 총참모장이라든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로켓맨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무력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입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계적인 반발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연말 시한을 놓고 긴장감 조성을 시도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중요한 관찰 대상이라 하지만 이것을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놀라거나 흥분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넘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냉정하고 진지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한반도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정기국회 막판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 3당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이를 전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에 있는 법안을 처리합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변혁의 신당에 자신이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식 전 안 전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안 전 대표의 신당 합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현재 해외 현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차린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 비슷한 이름의 점포가 우후죽순 생기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사업 검증도 없이 누구나 쉽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현재 규정 탓인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가맹점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돌 초밥과 차돌 쫄면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조금 다른 점포가 생겨났는데 간판 모양의 인테리어, 메뉴까지 똑같았습니다. 인터넷에 맛집, 차돌박이 맛집 검색하니까 둘 다 나와서 브랜드가 오타치인 줄 알았거든요. 똑같은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브랜드인지 몰랐었어요.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게 유사 브랜드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방문을 해서 높지 못한 완성도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경우 저희 가맹점이나 저희 본부로 직접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이탈을 하게 되고 이른바 스몰 비어 열풍을 몰고 온 이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맥주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통닭 메뉴를 새로 내놓자 몇 달 안 돼 거의 이름이 같은 통닭집마저 등장했습니다. 이 골목에는 거의 같은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맥주 통닭집이 나란히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포가 아니라 한 곳은 유사 브랜드입니다. 문제는 현재 법으로는 이런 베끼기 창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할 때 사업 검증을 받지 않아도 정보 공개서만 등록하면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0년 동안 무려 4.7배나 늘었고 가맹점 수는 24만 개로 폭증했습니다. 가맹점주만 끌어모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본사에 성공한 원조 브랜드를 따라한 모방 브랜드 난립까지 문제도 커졌습니다.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갈수록 늘자 먼저 직영점을 1년 동안 운영해 사업이 검증돼야만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영점을 하나 운영을 하되 1년간 운영을 해본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를 하게끔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법안이 나와 있고요.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황을 볼 때 실제 법안 통과가 언제 이뤄질지는 안갯 속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통계청이 SK텔레콤과 함께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동인구 지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별로 인구 유입과 유출 현황 등 인구 이동 정보를 주말과 주중, 월별로 지도상에서 3차원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통계청은 이 서비스로 교통과 관광 등 인구 이동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27살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살에 소득의 정점을 찍고 59살부터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국민 이전 개정 자료에 나온 결과로 정점에 이르는 41살에는 노동소득이 3,20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애 주기에서 적자 전환 시기는 지난 2015년에 58살에서 2016년에는 59살로 한 살 늦춰졌는데 통계청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시기도 미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15살에서 64살까지의 노동 연령층이 낸 세금에서 113조 원을 정부가 14살 이하 유년층에 58조 원, 노년층에 55조 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파트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가 되고도 시청 직원의 잘못으로 당첨 기회를 날렸습니다. 담당 직원의 업무가 미숙했던 탓에 내 집 마련의 꿈은 허무하게 미뤄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5월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예비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넣기 시작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문자를 보낸 세종시청 담당자에게 이후 진행될 특별공급 절차를 문의했고 기다리면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시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틀 뒤 추첨 기회가 날아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비 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을 신청해야만 최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비지만 그런 문자라도 받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솔직히 없잖아 있었었어요.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존감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우울증도 조금씩 오고 그랬었어요. 알고 봤더니 담당 직원은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담당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같은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업무를 떠맡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세종시는 감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안내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분양 사무실에 직접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담당자는 서류 접수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전달해드린 겁니다. A씨와 같은 타입을 신청한 예비 대상자 18명 중 4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몸이 불편한 A씨에게 시청에서 제대로 된 정보만 제공했어도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세청과 대한체육회,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60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작년보다 0.07점 올랐고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광주광역시, 제주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16곳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며 기초자치단체 6곳과 강원도 교육청도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이춘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8차 사건 재심이 열리면 이춘재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전에 신상 정보 공개 절차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이춘재가 화성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만큼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명칭을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통시장은 물건도 사고 지인도 만나는 정겨운 장소입니다. 울주군은 5일마다 열리는 전통시장을 관광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로 하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밀조밀한 시장길은 언제나 정겹습니다. 직접 키운 먹거리와 옷까지, 공산품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1910년대에 문을 연 울산 울주군 남창시장은 울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긴 했지만 전통시장은 꾸준히 사랑을 받습니다. 항상 고향 오는 기분이죠. 이 고향도 가깝고 또 오면 또 추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각 장거리들이 대부분이 전통시장에서 그런지 좀 싼 편입니다. 울주군의 장터를 계승한 전통시장은 언양과 득화 등 5곳, 내다팔 상품을 마련할 상인과 손님 이동거리를 생각해 5일마다 열립니다. 장날에는 이렇게 물건도 사고 지인들도 만나는 그래서 전통시장은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울주군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거쳐 학술 청소도 만듭니다. 250년의 역사를 지닌 울주만의 5일장 특성이 사라지기 전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역사 문화를 간직한 장터가 한국인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로 육성되길 기대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생 4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단축 수업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과 상주시 보건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학생 42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6일 휴교했고 오늘부터 11일까지는 오전 수업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가건물과 급식소 조리도구, 음식물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북미 지역에서 연일 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기생충은 현지 시간 8일 LA 비평가협회로부터 작품상과 감독상, 나무조연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생충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아이스리맨을 제치고 감독상과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기생충은 전미 비평가협회와 애틀란타 비평가협회로부터 상을 받았고 미 아카데미상의 예상잣대로 꼽히는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네, 내일은 미세먼지 상황이 오늘보다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에는 중서부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하늘이 무척 뿌옇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종일 잿빛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 끼면서 시야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호흡하기도 불편한데요. 잠시만 바깥에 나와 있어도 목이 칼칼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 살펴보면 중부지방과 대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울 경기와 영서, 충남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낮 동안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 밤부터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9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3도, 대전 5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원 산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 후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추세는 엇갈렸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여론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오늘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래프를 보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47.5%를 기록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변화가 없었고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역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국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검찰발 그런 그 속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뉴스는 많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다소 이제 약간 수치상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죠. 정부 여당 또는 청와대의 악재가 될 만한 사안들이 지금 이제 사실 검찰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유재수 전
그 부산시장 관련한 사건이라든가 또 지난해 울산시장 뭐 하명 수사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 청와대에 굉장히 악재면 분명한데 이것이 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명확하게 끼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이것이 여야 간에 또 양쪽의 입장이 지금 이제 첨예하게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갈래가 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데는 일단은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겠고 또 여권 성향층에게는 이것이 검찰발로 이루어진 이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시선들이 이제 여권 성향층에게는 상당히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 때부터 높게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 여권 성향층의 마음에는 지금 검찰발 수사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이제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차원, 약간 또 방어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뭐 긍정 평가 비율이 그렇게 의미 있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주요한 이제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0.1%포인트 하락하는데 이제 그쳤거든요. 네.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수층은 올랐고요. 대통령 지지도가 예. 4.2%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진보층이나 중도층에서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 대목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명 수사 논란들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 그다음에 유재수 건 이런데 이런 사안들이 불거지면 대개는 보수층에서 빠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보수층이 올랐단 말이죠. 결국 이 얘기는 지난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저는 김진표 총리 기용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표 총리 기용설이 나오면서 예. 보수층에서는 경제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 부분들을 예.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층들이 좋아할 만한 후보였다. 총리 아직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내정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보층들이 볼 때는 너무 보수 색채가 강하지 않느냐 예. 이런 비판들이 꽤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수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조국 수사 과정 속에서 검찰의 행태가 정치 검찰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많이 띄었다. 이렇게 지지층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요.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법무장관 기용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닥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외에 또 영향을 미쳤던 뉴스들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왕이 중국 그 외교부장을 접견을 했죠. 대통령이. 네. 이 부분은 이제 한중간에 그동안에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많이 완화는 됐지만 네.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미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의 갈등 거죠. 이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다음에 네. 아까 유재수건 이거 관련해서도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여야 대립 격화되는 측면은 각 지지층별로 보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 임기 연장 관련해서 네. 황교안 나경원 갈등설이 있었습니다. 내분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원내대표 선거가 바로 치러지면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빨간색으로 중립적으로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요? 중립적으로 예.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하명 수사 의혹과 이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는 뭐 수사에 막 갈래가 좀 덜 터졌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사가 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어떻게 좀 여론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번 수사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막바지 다가온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검찰에서도 나름의 논리를 갖고 근거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근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어느 쪽에 이제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혐의가 있게 되면 그것은 수사해라, 또는 먼저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패턴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좀 현 정부의 고위직 관련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제 증거나 근거를 검찰에서 내놓을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강하게 여권 지지층들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지지율의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단에 이루어졌던 고래고기 관련해서 이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프레임을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그 부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지율이 요동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유재수에 관련해서 사건은 무마한 거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발표됐을 때 네. 만약에 청와대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뭐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다든가 은폐 의혹이 있다든가 이렇게 만약에 드러낸다면 그거는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다가오는 주에는 어떤 뉴스가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예, 지금 이제 12월 둘째 주에 보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이제 영향을 줄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국회 예산안이라든가 민생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여부가 실제는 이제 국정과 직결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생 법안들 국민들 이제 가장 관심 갖지만은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 체감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또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과될 경우에는 또 긍정적으로 이제 국민들 생활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약간 후순위로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 이런 패스트트랙 관련한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간 갈등이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분명하게 여권에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지 못한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문제 해결력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에까지도 이제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고 진행될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각 정당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40%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당 지지율은 30%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좀 엇갈렸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일간 변화를 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미세한 변화입니다만 약간의 추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을 했는데 이게 네.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사실 39.9와 40이 예,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미세한 변화예요. 하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매우 강한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이제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 여권으로서 이제 네. 평가를 받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여권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뭘 잘한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국민들이 쉽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정부와 대통령과 청와대와 또 여당에 대한 평가들이 비슷한 한 묶음으로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변동이 크지 않은 점이 이제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한국당인데요. 계속 이제 상승세에 있던 입장에서 또는 약간 하락했다 다시 또 회복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굉장히 이제 정당 지지율이 한국당이 높게 올라갔던 수준만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이제 지난주에 필리버스터 관련한 논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제 어떤 법안들 처리 같은 것들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나름의 이제 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보수층에서는 그것에 호응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과 민생 법안을 앞에 놓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을 외면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에겐 직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나름의 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하는 것이 그 순간에서는 어쨌든 한국당이 폐쇄적이거나 또는 과거의 친박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중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비친박계 의원들이 어쨌든 지도부에 있는 것이 한국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그것에는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바뀌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선, 중도층이라든가 중도 보수층에서 또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도 어쨌든 이제 그 당직을 내려놓게 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아마 중도 보수층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지율을 추가 상승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는데 저는 한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태는 중도층한테 오히려 한국당한테는 호재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간 조사를 보더라도 목요일 날 그런 사안이 터졌는데 금요일 날 어쨌든 한국당 지지율이 좀 소폭이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왜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형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최근에 이제 보수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기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여전히 이제 한국당의 비호감도가 높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당내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층에서 올랐는지 봤더니 보수층에서 올랐어요. 그 얘기는 아까 김진표 기용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 오히려 진보층에서는 좀 빠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 지지도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여권에 여러 악재들이 있고 조국 장관 사태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뭐 대통령 부정 지지율이나 또 여당 정당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다, 타격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함을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쭉 지켜봤을 때 지금의 이제 어떤 여권 성향층 또는 대통령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경고성이 유지되는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경고성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실언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치적 제스처에 따라서 크게 이탈하는 모양새들을 이제 빠르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학습 효과 더해서 또는 이제 다른 야당에 대한 거부감들 크기 때문에 경고성들이 이제 일정 부분 지켜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정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합의 정당 간의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45.3% 그리고 반대 정당과 함께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43%로 집계됐습니다. 자, 지지 정당별로 의견은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7%가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한국당 지지층의 78.6%는 합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정치 성향별로 확대했을 때는 결집도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진보는 68대 24로 표결 처리가 우세했고요. 보수층은 28대 63으로 합의 처리가 우세했습니다. 중도층은 과반의 응답자가 합의 처리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연령별로 봤을 땐 모두 팽팽했습니다. 4050 세대는 다만 표결 처리 비율이 높았고 2030 세대와 60세 이상에서는 합의 처리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성별로도 엇갈렸습니다. 남성의 경우 적은 차이긴 하지만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고 여성은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자, 지난 11월 26일 때도 같은 내용의 조사가 실시됐는데 뭐 거의 같았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이제 각 지지층에 따라서 이제 지지 여부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 정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뭐 당연하게 연령별로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할 때 그 이제 단어 효과, 표현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합의 처리 있고 표결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응답자들이 들었을 때 합의 처리해야 된다 또는 표결 처리해야 된다 또는 이제 어떤 강행 처리와 대결했을 때 합의 처리가 매우 민주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선택이 이제 쏠리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진보와 보수층 같은 경우는 각각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했지만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합의 처리가 좀 미세하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봤을 때는 이제 합의 처리라고 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하는 인식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방식의 법안에 따른 법안의 유불리라든가 법안의 성격 여부를 떠나서 그냥 방식 자체의 합의라는 표현들에 좀 더 반응을 보인 중도층들이 그런 결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공수처하고 연동형 선거제하고 같이 물었거든요. 만약 이걸 따로따로 물었으면 또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만 물었으면 그 표결 처리가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다른 여타의 조사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엇비슷하게 나오는 조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조만간 국회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법안도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합의안을 도출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러 분석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